하시고, 그 다음에 프랑스 그레노블 여기서 에너지 쪽을 전공하시고, 그 다음에 에너지 경제연구원에 오래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산업기술대학 예전 명칭이죠. 거기서 교수님으로 쭉 계시고, 지금은 그게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공학대 명예교수님이 계시고, 재작년에 벌써 국제에너지경제학회 부회장님으로 선출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파워풀한 에너지 경제의 전문가이시고, 특히 오늘 앞 시간에서는 세계 에너지 경제 동향을 살펴봤는데, 황승균 교수님께서는 주로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에너지 동향, 정책 동향이 어떻게 나는지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황승균 교수님 나오실 때 큰 박수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소개받은 강승진입니다. 제가 이 강의를 받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최고의 국내 에너지 관련 전문가들이 다 이렇게 지금 한쪽으로 학생들이 있다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 보니까 내용이 정리가 좀 갈팡질팡 했고요. 그래서 이 주요 내용을 이제 정리하다 보니까 에너지 정책이죠. 여기 계신 분 더 잘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느낀 소감을 에피소드 위주로 정리했고요. 짚기가 좀 안 잡혔어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 더 다룰 수 있을까 생각해 준비했고요. 조성동 교수님 그렇게 잘 짜시는 지난 시간에 정영 교수님 세계 에너지 히스토리 쭉 설명하시고, 옹길 교수님 현재 이슈 중심으로 해주셨고, 저는 이제 에너지 정책하면서 현재 이슈는 하도 언론에 많이 나오고 익숙해졌고, 전시적 상황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좀 조심스러워서 옛날 얘기 좀 다시 한번 할게요. 작년을 기변화된 옛날 얘기를 했었는데, 옛날에 정책 에피소드부터 얘기 좀 하겠습니다. 과거에 에너지 하셨던 분들은 이 말이 굉장히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의 갈팡질팡 했었던 과거 사례가 연탄이냐 석유냐, 이게 우리나라 에너지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이게 에너지 정책의 키워드가 됐었는데, 이 연탄이냐 석유냐의 기조에는 에너지 가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이 제일 먼저 있죠. 우리나라가 한국전쟁 이후에 산입이 다 황폐하다 해가지고 산에 뗄 감이 없어요. 나무가 없어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 해가지고 국내 유일한 자원은 석탄을 어마어마하게 캐기 시작했죠. 캐기 시작했는데, 이게 지금도 똑같죠. 과거나 지금 60년대나 지금이나 60년 전에 똑같게 이게 민생연료는 석탄을 다 가져가겠다는. 그러니까 연탄 가격이 올라가면 표가 떨어지니까 정치인들이 연탄 가격을 좀 묶어놓은 거예요. 그 당시 이제 기록을 검색해 봤더니 연탄 한 잔 생산비가 15원 한 장당. 근데 판매 가격은 8원에 묶어버렸어요. 절반 가격을 묶어버리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수요는 늘어나고 공급은 줄어들죠. 왜냐면 그때도 연탄은 또 그 당시에 다 공기업이 아니었어요. 절반은 공기업 석탄 공사를 했고, 절반은 민간이 했는데, 그 수요는 가수요가 붙어서 사재기가 몇백 장씩 창고에 쌓아놨어요. 연탄 금방 11월 달에 겨울에는 연탄을 난방용으로 써야 되는데 11월 달에 공급한 거예요. 그거 봤더니 이게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제 그 기름으로 이제 연탄 바꾸고 96년이 일어났었는데, 그래서 기름으로 바꾸자. 기름으로 석유로 바꾸자. 민수연료. 그래서 석유로 바꾼 연료 배경에는 1963년도에 우리나라 지금 SK 에너지의 전신제 유공이 이제 정용렬이 우리나라 건설제였고, 그리고 건설되면서 그리고 국제유가가 또 굉장히 낮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게 싼 기름을 많이 쓰자. 그래서 정부에서 주유 종탄으로 바꾸면서 뭘 했냐면은 전국의 D 단위까지 읍면 동리까지 단위까지 석유 등유소를 만들어놨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 저거 마을에 한 300가구 된 조그만 마을에 그것을 기름 통해서 드럼통으로 등유소
나가다가 지금 난로, 그다음 큰 데는 보일러. 그러니까 주유동차하면서 이 정체하는 게 아니라 기름 보급을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근데 이제 그래서 기름 부어서 석탄하는데 주고 되니까 왜 석탄하는 이 정부가 이걸 바꿨나? 석탄하는에 돈이 많이 들어요.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참 10년 앞으로 못 내다본 정책이에요. 1966년을 여쭤보니까 1974년에 국제유가가 4배를 1차 석유가가 튀었죠. 79년에 다시 세배 뛰었죠. 10년 사이에 10배 뛰고 기름값 이렇게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름 깜빡 오는 게 아니라 기름이 모자랐죠. 모자라니까 이제 주유소에 줄 서고 기름통주고 줄 서고 기름 부으려 잔뜩 설치했던 서울에 사는 부잣집들은 기름 없어 난방을 못하고 기름 없어 난방 못하고 그래서 다시 석탄으로 가자. 그래서 이렇게 오일 쏟고 나자마자 다시 주탄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탄과 석탄을 위주로 하고 기름을 이제 보조제로서 잡는 게 이게 주탄. 처음에는 주유 좋대요. 이게 이제 10년이 못 가서 정책이 와락와락 했던 게 석탄인데 이런 오락가락 했던 게 지금도 계속 유지되고 있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유 종탄부터는 이때부터는 이제 기름값이 워낙 비싸니까 10배씩 올라가고 석유 수입 금액이 1980년에 저렇게 옛날 격하게 계산해봤는데 우리나라 총 GDP의 11%가 석유 수입 부담만 나갔던 그런 정도로 우리가 에너지 취약한 경제를 가졌기 때문에 석유에 석탄을 선택했는데 그래서 대대적인 석탄 증산 축적이 됐죠. 석탄 증산을 하고 농협자원부가 만들어지고 제가 83년도에 1983년도에 에너지 경제를 처음 봤을 때 에너지 경제는 연구비의 절반 이상이 석탄 연구비였습니다. 석탄 연구비 제일 돈이 제일 많습니다. 그 석탄 연구비를 어디서 다 나오냐? 석유에서 세금 떼가지고 석탄을 대출을 해주는데 그 석탄 이렇게 이제 과거의 경험을 기록하는데 이런 석탄은 이제 교육과일 때는 석탄이 살았죠. 그런데 교육과는 영원하자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85년에 유가가 폭락하고 그다음 87년부터 우리나라 LNG가 도입되기 시작하면서 석탄은 그냥 급격한 쇠퇴기를 맞았지만은 정부가 약속한 지원 금액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석탄이 뭐 5천억씩, 7천억씩 직접 지원이 5천억, 간접 지원까지 하면 6천억씩 하다가 지금 금년에 탄광이 이제 이때 석탄 탄광이 400개까지 전국에 뚫었는데 지금 금년 마지막 탄광 석탄공사의 마지막 탄광이 문 닫아가지고 석탄공사 탄광이 제로가 되고 있는데 딱 경동 탄광 하나만 남았어요. 석탄 탄광이 하나만 남아있는 것까지 밖에 석유 파동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호들갑을 겪고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석유 파동을 그래도 잘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석유 파동에 대비해서 원자력 발전 도입, 유연탄 발전소 도입, LNG 도입. 그러면 이걸 하드웨어를 굉장히 잘 갖췄어요. 갖춰가면서 늦었지만 했는데 여기도 여기 빨간 글씨 대체 에너지라고 썼는데 그 당시 어떤 영어로 해서 대체 에너지를 이제 한국말로 대체로 불렀는데 지금 이제 소위 말 신재생 에너지는 그 당시 대체 에너지라고 불러가지고 R&D에 엄청난 돈을 썼지만은 기술력하고 보급 효과는 없었어요. 기술 수준력을 낮아서 그 다음에 수요 충전은 에너지 수요 관리를 시작했고요. 근데 이게 고유가 정책을 많이 썼는데 85년 저유가가 되면서 이제는 또 이게 정책 기술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86년에 3조 호황이라서 우리나라 단군 이래 최대의 호황 기준이 맞았습니다. 1년 경제 성장률이 12%씩 3년 연속 경제성 12%씩 그 공유로 계산하면 3년 만에 경제가 규모가 1.5배가 되거든요. 그때 노동운동이 막 벌어지고 민주화 자유화가 되면서 저 국책연구소 에너지 경제부의 월급이 3년 지나니까 딱 더블로 올라갔어요. 예경제는 근데 민간은 그보다 더 빨리 올라갔어요. 그 전의 논리는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이 망하고 경제가 안 돌아간다는 건데 임금이 민간 기업이 더 2배 이상 올랐죠. 3년에. 2배 올라가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더 잘 돌아갔어요. 왜? 소비자들 구매력이 늘어서 그때부터 자가용을 하기 시작했고 정확하게 1980 몇 년도에 올랐어요? 86년 대비 89년 그 사이에 승진도 했지만은
예, 이런 근데 이것이 경제만 좋은 게 아니고 이 경제가 좋은 게 여기서 또 정부가 너무 끈을 넣었어요. 롯데보다 WC에 휘발유가 이제 1980년 660원이 세계에서 최고로 높은 휘발유인데 세금만 공장도 가격 300%대였어요. 양세가 아니고 종가세였어요. 300%대였는데 롯데 대통령이 인기 떨어질 때마다 휘발유값을 내려가서 기름값을 그냥 명목 가격으로 절반 이하로 낮췄어요. 그런 그거를 대표적 정책적 시기와 90년대에 이제 호황 저유가 시기에 호황을 맞으면서 에너지 소비 폭증이 일어났습니다. 한 90년대에 석유화학 공장 5배, 철강 공장 3배, 승용차 자가용 보급대수 5배. 90년대 우리나라 기름 어마어마하게 쓰기 시작했어요. 엄청 먼저 쓰기 시작했는데 이게 에너지 정책이 끈을 놔버리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들이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IMF 외환위기 원인이 됐죠. 그다음에 이제 그 LNG 연탄 천연가스 연료전자는 일부러 뽑은 이유가 제가 LNG 도입은 사실은 계획해서한 게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그 당시 전 대통령이 인도네시아 뭐 팔아먹고 그 반대급부를 뭐 사줘오니까 그럼 LNG 사줄게 결정하고 동작을 보니까 동작을 깜짝 놀라서 그걸 에너지 경제학으로 함정시키는 에너지 도입 타당성 용역을 하고 부랴부랴 가스를 도입했고 그때 소문인 줄 알았더만 사실이었군요. 네, 그리고 그 에너지 도입 본부를 석탄 공사하고 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석탄이 민수용 연료인데 에너지가 되고 민수용 연료로 하게 되면 대체로 해야 된다. 석탄 공사를 잘 나갈 테니까 꽃밤 지키고 안 했어. 그래서 이게 부랴부랴 공장은 또 한전 LNG 도입하면 첫 해에는 90% 이상을 한전이 발전용으로 쓸 수밖에 없어요. 도시가스용으로 10% 거의 그래서 한전 농가라서 한전은 벌써 공기업이 생기지 않았다가 멘떡이나 얼른 받아서 LNG 도입부분 만드니까 자리가 조직이 생기고 자리가 생기고 83년도 가스공사 독립했을 때는 가스공사의 간부는 전부 다 한전 출신입니다. 간부는 한전 출신입니다. 그런 그 있었는데 석탄공사가 공기업이 여기 얘기하자 공기업이 10년 앞으로 못 나가거든요. 근데 아니면 민간 기업은 이게 벌써 알아봤어요. 민간 기업은 그래서 그 당시 그 유명한 석탄 회사들이 다 LNG 도시가스 회사로 벤처돼요. 그러니까 석탄보다 도매회사하고 민간 석탄 회사는 소매회사 하라고 그러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포원에너지 동명 단방이 있고 서울도시가스는 대선 단방이 있고 삼천리 뭐 5개 그다음에 경동 그다음에 강원하고 삼표까지 5개 석탄 대형 석탄 회사는 전부 다 도시가스 회사입니다. 민간은 벌써 알았던 공격은 몰랐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LNG 도입을 굉장히 잘했던 걸로 저희가 판단합니다. 물론 뭐 석탄도 줄어들고 석탄 감량한다고 겪었지만 이런 의두창게 잘하는 케이스고 이게 도입은 결과적으로 올림픽 때 환경 오염 개선에 도움했죠. 올림픽 때 한국에 미세먼지가 많아서 마스크 끼고 경계해야 된다는 말이 나고 2008년 북경올림픽과 똑같은 논의가 벌어져서 논쟁이 벌어졌었는데 그 다음 다른 정책 하나가 또 석유가 자유화입니다. 우리나라 석유 가격은 1963년도 도입되자마자 69년부터인가 석유 가격을 일일이 보시했어요. 공장도 가격, 세전 공장도 가격, 그 다음 세금, 그 다음 대리점 판매 가격, 도매 가격, 주유소 판매 가격 딱 맞이는 작전을 하고 나가지고 주유소 진입은 주유소가 거리 규제를 해가지고 주유소 진입이 자유롭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경제학에서 유명한 얘기 있죠. 규제가 생기면 렌트가 생긴다. 주유소 하나 가지면 지방 규제였고요. 그 주유소 사장들이 대부분 선호하는 사장들 누구 했더니 국민주택금융위 경매 선거한다는 지방 주주들이 다 주유소 사장들이었던 그런 그 에피소드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게 우리나라 전 세계적인 90년대 그 경제 자유화에 따라서 자유가 했는데 초기에는 혼란이 좀 있었지만은 석유화학 자유화는 그 이후로 석유사 발전의 계기가 됐었고
지금은 엄청나게 우리가 설계사는 다른 애들은 자동화가 있는데 이런 그 당시에 제가 79년도 97년 설교 자유가 와서 99년도에 석유공사 사람 만났더니 뭐라고 표현하냐면 석유사업법 딱 알고서 석유사업법이 분량이 반으로 적었대요. 이게 무슨 석유법이냐? 왜? 규제가 다 없어져 버려요. 석유사업에 석유법에 전문의 내용이 석유사업과 전문 내용이 절반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석유공사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법이라고 그러고 민간에서는 규제가 없어지니까 석유회사 임원들이 산잡을 안 차다는데요. 자기가 했더니 안 차던다 그런 불만을 많이 했었는데 뭐 이제 잘 돌아가잖아요. 석유. 그때 규제를 푼 게 좋은데 근데 이제 석유 사업부는 다시 뚜껑해졌어요. 뚜껑이 우리가 가짜 석유 대체를 그래서 석유 품질 기준 이런 것 때문에 막 떨어졌다가 자, 전력 정책으로는 잠깐 뭐 주제가 왜냐면 이거 다시 나와서 저쪽 같은 공사니까 같은 가게에서 이 우리나라 한전이 만들어진 이유가 60년대 한전이 민간 발전소가 다 통합해서 독점 공격을 만드는데 우리나라만 한 게 아니고 2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적인 조류였습니다. 2차 대전 되게 대표적인 나라가 프랑스였는데 딱 2차 대전 끝나자마자 프랑스는 지역적으로 발전소 전기 판매 사업자를 가지고 3,000개라는 얘기 나오고 알프스산에 강다른 발전기 하나씩 세우고 그 동네에 발전소 지어서 공장에 전기파라고 했는데 이 드골 장군이 민치정부 수상으로 있으면 이렇게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정부가 전기 사업을 다 샀어요. 다 사지 못했어요. 일부 지역에 반발이 있어서 그냥 했지만은 다 사가지고 EDF라는 프랑스 공사를 만들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 경제 전후에 그 경제 부흥을 위해서는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은 그 당시에 에너지 산업의 가장 작은 지각적인 부분이 발전소가 성장만 되고 이 파이낸싱 자본 투자를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통합했고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한전 1960년에 박정희 대통령이 됐다 이후에 대통령 되기 전부터 한전을 민간 발전을 다 사가지고 통합했는데 그게 가장 큰 원인이 민간 자그마한 중소기업 민간 가지고는 발전소 건설, 송전망 건설 돈을 재원 조달을 못해서 공장을 만들어서 정부 보조금으로 해외에서 엄청난 차관, 부채를 끌어다가 동업하다가 발전소를 지켰다. 이런 그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는 이적을 했기 때문에 독일도 이적을 먼저 했고요. 미국은 알아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독점이 되었고 이탈리아 좀 늦었지만 그래도 좀 다 이렇게 일본의 같은 이런 대규모 대적전이 유행했어요. 경제 부흥기에는. 그래도 경제가 전력 수요가 늘어나면서 점점 규모의 경제가 되면서 단가가 떨어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유행이 됐거든요. 근데 이게 딱 문제가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1970년대 보육받을 건데 1980년대 이 보육받을 때 이제 길 전격을 엄청 올렸는데 85년 이후 저유가 됐는데 기름값이 떨어졌는데도 전격은 안 내려간다. 이게 공기업의 비율에서 여기 신정직 원장님이 이제 대표적으로 주장했던 공기업의 비율에서 조성명 교수님도 주장했던 공기업의 비율성 문제가 불거져가 되고 이게 공기업이 커질 대로 커지니까 더 이상 규모의 경쟁이 없고 오히려 공기업 그 거대한 공용 조직을 관련 비용이 더 많이 나요. 그리고 쓸데없이 숫자를 과잉 투자하는 문제가 되면서 이제 그리고 그때 마침 불어닥친 신자유주의 경제사조, 신자유주의 경제사조로 마무리가 떨어지면서 이제 번역사 시장 도입하는 부족이 시작됐던 겁니다. 근데 이 과정이 도중을 받아서 유럽이나 미국은 다 이제 어느 정도까지 민영화, 자유화 시장 약간했고 일본도 늦게만 했지만 한국은 시장을 먼저 했는데 20년 동안 못한 역사적인 과거는 제가 맨날 써먹는 얘기인데 학생들 잘 보시죠. 과거에는 우리나라 전력적 목표가 값싸고 만든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동력자원을 70까지 만들어서제일 먼저인데 값싸고 안정적인 에너지 정책. 이제까지도 언제까지 값싸고 안정적인 걸 할 거냐. 몇 년 전부터 좀 이게 도전받았죠. 그 다음에 대규모 중앙권 수집처가 됐고 전력자원을 아까 다 얘기했죠. 막강한 엄청난 재원 조달 때문에
어떤 이게 이제 제일 좋은 걸로 했고요. 알았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이 전력산 독점 구조를 서포트해주는 모델이 바로 와스 모델입니다. 지금 79년 이게 거대한 발전소 한전이랑 거대한 발전소 건설을 다이나믹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주어진 전력수를 충족하기 위해서 최소 비용으로 발전소 건설 조합을 만들어주는 제시해주는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최소 비용 최소화의 그 모델이에요. 전력 공급 비용을 최소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전형적인 뭔가 사회주식 계획경제 국가에서 나오는 모델이거든요. 이게 와스프로 했는데 이 와스이 1980년 초부터 사용되면서 저도 옆에서 저 와스 PC 버전으로 와스 돌리는 거죠. PC XT에서 돌아가는 와스부터 시작해서 옆에서 보고 최근까지 왔었는데 이 와스는 우리나라에서 전력수급 계획 한때마다 썼었는데 제 6차 계획부터는 이거 안 써요. 그냥 더 쓸 이유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왜 그러냐면 이때는 이제 비용 최소의 원칙에서 썼었는데 2010년대에 오면서는 비용 이외의 외적으로 결정, 외생적으로 결정되는 발전도 너무 많아져가지고 재생이라든가 원자력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가 이런 요인 때문에 와스를 더 이상 쓰지 않은 이제 해놓은 변했죠. 싸는 거 꼭 싸지 않아요. 옛날에 값싸고는 전기 회사가 지불하는 비용만 따졌는데 요새는 전력 회사가 지불하지 않는 비용을 다 따지잖아요. 온실가스 환경 문제 이걸 따지기 시작하면은 전력 회사가 지불하는 회계적 비용만 따지면 아직도 원자력이 더 싸죠. 안정적인 이제 수요 증가가 옛날에 과거에 1년에 전력 수요가 15%씩 는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늘어봐야 1, 2%밖에 안 느니까 발전소 건설이 그렇게 시급하게 하지 않는 기회도 있어서 그러니까 대규모는 이미 커질 때로까지 한국의 전력 규모가 100기가 넘어서 커질 때로까지 더 이상 규모의 경제 중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중앙집중 경에서 이제 중앙집중 이제 한계가 도달해서 분산형으로 가자. 아마 분산에는 특별 다 이렇게 많이 한다 했는데 벌써 분산의 얘기가 나오는 한참이고 수직조합도 이제 공격이 이제 비효율성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전력 계획 가지고 또 다양한 요구 있죠. 기존 비용처 수급관리에 환경, 소통, 정책 여러 가지 고려들이 많다 보니까 이걸 전력 계획에 다 담아놓는다는 이 모든 다양한 요구를 계획에 다 담아놓는다는 건 거의 사실은 불가능한데 이 불가능한 것들을 다 담아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하면 계획을 만드는 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력 수급들은 이제 1961년 경제개발 5개년부터 시작해가지고 경제 5개년 계획 전력 수급, 에너지 계획, 전력 계획이 꼭 들어가 있습니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굉장히 엄청납니다. 울산에 공장 몇 개 짓고 여수에 공장 몇 개 짓고 그거예요. 근데 공장 지으려니까 거기에 뭐 필요해? 뭐 공장 지을 돈이 필요해. 자재가 필요해. 그럼 돈이 뭐냐? 그 당시 유행하던 말 외자, 내자. 국내에서 조달했으면 한국 돈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 생산 기반이 없으니까 다 기계를 수입해야 되니까 그 달러로 수입해야 되니까 달러. 그 달러 관리가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 공장 지으면 발전소, 물, 돈을 어떻게 할 거냐? 그중에 전기 어떻게 할 거냐? 전기 얼마 들어가? 예, 전기 얼마 들어가? 발전소 몇 개 줘야 돼? 몇 개 줘야 돼? 그럼 돈 얼마 들어? 그게 이제 경제개발 계획 추천 계획인데 거기에 같이 들어요. 공장을 지으려니까 거기에 부수되는 전력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석유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계획을 들면서 전력 수요 계획이 이어졌는데 그 당시에는 경제 성장이 5년마다 계획서였지만 경제 여건이 워낙 변하다 보니까 전력 수급 계획은 거의 해마다 개정했었어요, 사실. 저는 직접적으로 83년도에 제 5차 전력수급 연구로 들어가자마자 5차 경제개발계획 전력부문 계획 수정 계획을 했는데 또 내 다음에 또마다 했다가 우리나라 이런 계획은 이제 경제개발계획 연도계획은 86년을 사라져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85년 그리고 이런 계획은 또 한국전력 주식회사 그리고 한국전력공사 이름으로 바뀌었지만 한일 회사의 전력 계획을 만들었습니다.
2001년에 전력산업 구조개편이라는 건 이건 국가계획으로 승격이 됐지만 그러면 이제 국가계획은 한자는 판매만 하고 발전회사도 이제 다 6개로 공정을 쪼개지고 다수의 민간 발전사가 들어오고 하면은 이게 계획이 기본 계획을 만들었는데 근데 운용은 1차 전력수급계 이 구조개편 직후에만 일부 이런 다양화된 발전회사의 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했었는데 3차부터는 또 과거 돌아가고 있어요.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과거 전력수급계 방식으로 돌아가서 일일이 발전도로니까 지정하는 보고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전력산업 구조개편 해놓고도 전력수급 계획은 못 바꿨다. 지금도 못 바꿨고 이런 문제는 좀 있습니다. 과전에 앞으로 이제 당선주니까 오직가서 반영해야 된다는 것도 나중에 생각되고 전력수급계 마찬가지로 굉장히 상황이 바뀌었는데도 정부는 왜 이렇게 전력수급 계획을 가지고 연연하는지 없어요. 이게 전력수급이 이제 여러분 아시다시피 너무 정치화돼가지고 전력수급이 과거에 처음에는 법에도 없던 회사 계획에서 어느 날 1990년에 법에 들어가서 법정 계획이 됐다가 2002년에 기본 계획으로 돼서 법으로 있다가 그다음 조금 있더니 이게 공청회가 해야 된다고 공청회가 법에 들어가고 조금 있더니 국회 보고도 이제 국회 보고해야 된다고 법에 들어가고 이번 11차 국회 보고를 안 받아줘서 늦어졌던 것처럼. 근데 이제 너무 국회 보고 늦어지니까 누가 또 얘기해. 이건 국회 통과하는 계획을 하겠다고 제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전력수급 그걸 국회 통과해야 되는 그런 아이디어를 내고 누가 제안을 했었어요. 이제 이게 거꾸로 가도 좀 한참 거꾸로 가는 아이디어가 아닌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 전력 계획은 이제 시장과 정책 방향으로 제시해야 되는 계획을 최소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로 가자면 이게 너무 이제 양극으로 가는 데가 있어서 아쉽습니다. 자, 전력산업 구조개편은 이제 지금 현재 단계는 이제 미완의 정책이라고 평가를 나오는데요. 2002년 여기 이승훈 교수님 계신데 구조개편 당시에는 아주 기세 좋게 출발했다가 가장 큰 변수가 이제 노조의 반발이죠. 반전 노조의 파업하고 반발하다 보니까 농민들 그때 구조개편 중단해버리니까 이제 딱 3년인가 4년하고 중단해버리니까 그때 거기서 이제 중단한 건 중단했다. 뭐 어쩔 수 없이 사회적 여론에 따라 중단했잖아요. 그러면 다른 건 중단시키지 말았어요. 전력시장 구조는 그때 중단하면 20년 동안 중단하면 그 가장 큰 정부를 신청했어요. 전력시장만큼은 좀 개편을 했어야 되는데 2004년에 그냥 중단해버리니까 12P 시장을 그때 4년만 쓰고 5년도 아니에요. 4년만 잘하신 척 4년만 원 조선교수 잘하신 3, 4년만 원 그래 해놓고는 25년 갔어요. 정부 어떤 면은 정부가 지금도 유기죠. 우리보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을 늦게 시작한 일본은 2016년에 다 소매 판매 경쟁까지 다 들어갔는데 한국은 이 들어가지 못한 게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24년이죠. 24년 동안인데 이런 전 세계 유례없는 이상한 시장을 만든 그대로 유지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있고 제가 정기현 위원장으로 전력시장 운영 규칙은 정기원에서 이가 사항이기 때문에 가져오라 해서 봤더니 제가 봤을 때 800페이지가 넘어요. 그다음 그 밑에 비용평가 세부운영 규칙 200페이지가 넘은 거예요. 1000페이지 넘는 규칙을 전력시장 하는데 이슈가 생길 때마다 땜빵 하다 보니까 앞뒤가 안 맞아요. 변호사님들의 그 전력성들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전력으로서 물어봤더니 이거 다 아는 사람이 잘 없대요. 담당자는 자기 부분만 알고요. 그래서 용어가 앞뒤가 안 맞고 내용이 앞뒤가 안 맞는 이게 이러다 터지지 않을까 뭔가 문제가 걱정입니다. 위원장님 사이로 아니요. 제가 첫 페이지를 어떻게 읽어봐요? 그래서 이제 전력산업 편집 구조 안 맞다 이런 논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 2010년에 KDI 연구도 있었고 그다음 2010년 이전에는 또 윤곽정부 시절에는 뭐 여러 가지 안이 나왔죠. 이렇게 하자, 공기업을 3개로 묶자, 몇 개로 묶자, 쪼개자, 한전과 한수원 합치자, 막 이게 많이 나왔는데 하나도 못 바꿨어요. 좀 앞으로 말만 나오지 못 바꿨어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못 바꾸는 원인이 뭔가 했더니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공기업 지방 이전이더라고요. 발전사 지방으로 가는데 그 발전사 그 지역에 넘버원 기업이에요. 매출에 그 도에 넘버원이에요. 그 광역세 뭐 부산 빼고 다 부산도 넘버원이죠. 넘버원 기업인데 이게 통합하면은 하나가 날아가는 순간 그 지역에도 이제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공기업 지방 이전이 공기업 이제 그 이합집산 망을 가장 큰 원인인데 그래서 이게 이상적으로 그냥 계속 가깝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아까 얘기했죠. 여기 상담에서 왔는데 학생들은 잘 모르는 여기 있는 모든 전문가들은 현재 전력산업 구조가 적합 합리적이라고 보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는 이제 많은 OECD 국가들처럼 이제 시장 최소한 일본 정도 품의 개방 정도 시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또 국내 일부 학자들은 또 더 정부 주도로 가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논리는 뭐 논란도 많고 말도 많고 뭐 법안 이제 발의도 많고 했었지만 각종 이해관계 기득권에 얽혀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는 현실이 되어버리는데 이게 못 바꾸는 원인은 기득권에 갔습니다. 기득권. 그 다음에 뭐 지난 정부 일부러 과거부터 했었는데 지나가고 써놓았는데 문재인 정부의 하나 세 개 써놓은 게요. 한번으로 어떻게 표현하나? 얘는 전원 로드맵은 신재생의 20%, MDC 압축 로드맵 수준에서는 이게 20%가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 부분을 절대치로 바꿨고 탄소중립선언부터 신재생의 30%로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 탄소중립과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해서 한 정부 5년 임기 내에 이렇게 3번이나 바꾸는 정부는 예전에는 어느 정도 탄소 감축 목표 그 다음에 NDC를 3번 제출했어요. NDC 1을 3번 제출한 나라 세계에서 유일하고 NDC 1 2030 NDC를 3번 제출해요. 세계에서 유일하고 이렇게 5년 사이에 이렇게 재생에너지 목표도 20% 갑자기 30% 그러니까 자기가 선거 취임하면서 했던 2017년 20%를 30% 그냥 공부도 바뀌어버리는데 이런 근데 제가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폭주라고 너무 잡아왔던 폭주했는데 그 다음에 이게 못 박아버렸잖아요. NDC 제출해버리고 하다 보니까 대못 박아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현 정부 와서 바꾸려고 했는데 딱 원전 짓는 거 외에는 하나도 시작 못했어요. 뭐 전력시장 개편, 전력시장 제도 개편 계획도 요격했는데 그냥 슬그머니 꼬리 내려버렸죠. 이런까지 해서 이게 그 왔다 갔다 하는 단적인 내가 이거 숫자 숫자 이게 NDC만 생긴만 30% 근데 많은 학자들은 또 일부에서는 이게 안 후퇴했다고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유명한 배가 있는 거하고 재생에너지 이거 다 칠하는데 재생에너지 정책도 왔다 갔다 하는 게 이게 RPS 비율 법령 다 찾아봤더니 하나 빠져서 4번이나 바꿨더라고요. 법이 재생에너지 목표가 10%로 잡아가지고 그래서 2010년까지 10%로 있고 중간에 2015년, 16년에 2023년 10% 후퇴를 했었어요. 후퇴했다가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법의 재생에너지 최대 실력을 25% 지금 현재 재생에너지 목표 실력을 25%로 한다. 법에 그렇게 돼 있어. 진짜 법이. 그래서 그걸 반영하면서 2026년까지 이제 25% 하겠다. 갑자기 여기서부터 점프하는 걸 어마어마하게 점프를 만들어놨는데 현 정부 들어오자마자 또 이거부터 바꿔버렸어요. 이거를 2030년까지 25% 중간까지 쫙 낮춰버리고 막판에다 먼저 빠지는 거예요. 현 정부는 이렇게 말을 못하지 않겠다. 이게 이제 이 재생에너지 정책 RPS 비율도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이제 뭐라고 하는데 이게 한계가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RPS 제도는 한계가 고가격 구조 도착. 한국의 재생에너지 가격이 발전, 태양광 풍력 발전 단가가 세계에서 제일 비싸다. 한국, 일본, 대만까지 비싸기 때문에 제일 비싸다. 다른 나라는 다 그리드 페리티, 그러니까 전기와 전기요금이나 재생에너지 정도를 거의 갖다 대. 그리드 페리티 미국 이미 몇 년 전에 그리드 페리티 도달하고 재생에너지 발전 단가 물론 시스템 비용 빼고 전력 단가 자체만은
더 싸졌죠. 그리스가 저희보다. 근데 한국은 아직도 S&P 플러스 REC, REC 프리미엄이 지금도 아직도 필요하다고 70. S&P가 지금 120억, 130억밖에 안 하는데 REC가 70. 이게 그만큼 프리미엄이 왜 이렇게 되느냐? 우리 재생의 초기에 너무 돈을 많이 줬어요. 1kW, 태양광 1kW 700원을 줬어요. 700원 이하는 거였어요. 태양광은 돈 번다 해가지고 이거 태양광 알면 허가 받으러 가면 너 돈 버니까 또 여기서 또 저기서 이게 모든 밸류체인에서 이 비용을 발생하는 구조를 만들어 오비용 구조를 교착화 됐는데 이게 계속 이제 RPS대로 바꿔서 낮아졌는데 그 뜯어먹는 비용 구조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신한군에서는 태양광 맞아요. 주민 참여 30%. 태양광 30%는 주민한테 내놔라. 뭐 형식적으로 뭐 돈 빌려줘 어쩌고 하지만은 그게 그런 식으로 뜯어먹는 구조는 주민 참여에서 주민한 소득 증가가 될지 모르지만은 태양광 사업자, 태양광 사업자는 그 돈이 비용이거든요. 그게 제일 큰 거. 두 번째는 이제 파이낸싱 문제인데 우리나라 재생에는 어마어마한 안정적인 돈이 들어간다. 그래서 국내 파이낸싱은 대부분 태양광 정도 잔잔하거나 국내 파이낸싱이지 조 단위가 들어가는 큰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그 파이낸싱 구조를 전결해서 계속 보다 보니까 그걸 느꼈는데 전부 다 회의자입니다. 어마어마한 조 단위 회의자입니다. 이 파이낸싱 문제가 굉장히 큰. 그 다음에 에너지 기본교육이 사라져버렸어요. 원래 에너지 기본교육은 에너지 이용환경법이 있다가 에너지 기본법이 있다가 에너지 법이 있다가 저탄소 녹색전자법이 있다가 탄소중립 기본법 같은 에너지 기본교육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래서 에너지 기본교육, 탄소중립 기본법에 6조가 있어요. 전력수급계획, 그 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의 수소계획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따로 그 법에 못 박아놓고 그렇다고 에너지 기본계획을,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보면은 에너지 내용은 없어요. 탄소를 가지고. 재생에너지 비율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용,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혼란인데, 이 에너지 기본을 과거에 이렇게 쭉 만들어졌고, 과거에 우리나라 이상하게 얘기는 계획, 모든 에너지들이 계획 형식으로 다 만들어졌는데, 이게 에너지 계획이 이렇게 많았었는데, 왜 이렇게 많아졌느냐? 모든 에너지 계획 다 법 하나씩 있어요. 무슨 사법. 그 법 하나가 과에, 각 사람과 에너지 과마다 법 하나씩 있고, 과는 이 법을 가지고 에너지 사업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이런 계획을 하나씩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앞뒤가 안 맞는 계획과의 정확하게 없어지는 계획까지 나올 수 있는, 못 맞추죠. 사실은 계획경제국가 아닌데. 간증이 내가 조홍종수 잘 알겠지만, 전력수급계획, 가스계획을 못 맞추고, 전력수급 가스발전 줄이라 그랬는데, 그때 따라 도입계획 해놓으면 나중에 전기 발전소 가스발전 더 늘어나서 가스를 또 추가 도입해야 돼요. 항상 틀렸죠. 사전에 맞춘다는 자체가 이상한데, 이게 도대체 이제 틀릴 걸 예상하고 가스계획 짜면 이중양보가 돼요. 감사에 걸려요. 전력계획을 가스발전 이걸 하는데 왜 가스도입계획을 전력수급계획 그만 적은 거냐. 사실 걸리는데, 걸리는 거 피하는 방법을 보긴 하는데, 이런 그 계획, 제가 좀, 과연 언제까지 이게 해야 된다는 문제가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돌고도나 가격으로 왔습니다. 매지막. 연탄 가격은 아까 쭉 설명드렸습니다. 그래서 연탄 가격은 70년대 이후도 엄청난 보조금 원가의 50% 이상. 그러니까 연탄 한 장이 뭐 요새 줄였다 그러지만 연탄 2000년대 연탄 한 장 가격이 이제 200원 됐어요. 근데 연탄 생산원가는 거의 500원 됐어요. 그러니까 생산 탄광 보조금, 연탄 공장 보조금, 목숨 보조금에서 그때 산자본 장관, 역대 산자본 장관 취임하자마자 연탄 보조금 왜 이렇게 많냐? 나 1년 내에 이거 없애겠다. 5원 해놓고는 어느 장관도 연탄 보조금을 못 줄였어요. 이제 탄광 다 못 닫았으니까 줄이면 되겠죠? 하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딱 하나만. 이게 문제예요. 이게 못 줄여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다음에 이제 연탄 보조금이 이제 환경 위해 보조금이라고 해가지고 OECD에서 환경에 유해한 화석연료 보조금의 대표적인 한국 사례로 찍혀 있습니다. 그 줄이나 해가지고 그래서 몇 년 전에 삼천에서 연탄 같은 걸 보조금 줄여서 500원까지 올렸더니 또 서민들 죽는다고 또 한번 난리친 적도 있었는데 글쎄 어떻게 그런 문제 있으니까 석유 가격은 아까 쭉 설명드렸었는데 석유 가격도 한번 난맥성이 있어요. 1980년, 92년까지 유가 기준 유가제
국제주가 폭락하니까 정유사가 어마어마하게 돈 벌어가면 정부에서 18달러 기준으로 국내 주가 다 정해. 국제주가 배럴당 18달러 기준으로 국내 가격을 다 쳐놓고 18달러 이하로 원유를 도입하면 그 차익은 석유사업 기금으로 다 입수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돈 벌었죠. 그러다가 1990년 걸프전 났을 때 기름까지 순간적으로 30달러 뛰었더니 국내 가격이 28달러 기준 도입해서 30달러니까 그 차익을 정부가 보존해줘야 되는데 석유사 거기가 다 써놔가지고 보존을 못해줬어요. 보존 못해가지고 그 보존 못해줘가 그 다음부터 석유사업기금이 이제 석유사업기금이죠. 그게 에너지 기금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 지금 현재 남녀산 도시가스 전력을 시작했어요. 인류가 2010년 국제 에너지 가격이 막 올랐을 때 도시가스 묶어놨어요. 그래서 나중에 셰일가스 이후로 국제 에너지 가격이 떨어지니까 원가보다 비싸게 더 얹혀서 과거에 못 받은 걸 얹혀서 미숙으로 바꿔야 했더니 자 그럼 어떻게 됐어요? 원가보다 싸게 팔 때는 산업용들이 뒷달까지 달아들어서 도시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썼어요. 산업용 어마어마하게 달았어요. 그러다가 딱 원가보다 비싸게 도시가격을 나눈 순간 뭐 비싸게 되는 게 아니죠. 원가가 내려가는 순간 산업용들은 전부 다 도시가격을 원가보다 비싸게 이탈해버렸어요. 그게 한 번 이게 도시가격 미숙은 원인데 이제 시리즈 2는 이제 어떻게 미숙이 좀 과거보다 3배나 쌓이는데 이제 미숙을 회수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와 똑같은 움직임이 지금 현재 전기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산업용 전기가 막 올렸더니 이제 한전 전기 뭔가 뭐 싸게 팔 때는 한전 전기 스타가 이제 비싸지니까 나다가 근데 이거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거 체리 피킹이다 뭐 부도덕하다 쌀 때 쓰고 비쌀 때 도망간다 이런 부도덕하다는데 그게 비판은 세상이 아니죠. 다 경제적인 논리죠. 정부가 정책을 잘못 만들어서 그런 거죠. 싸게 팔 때 쓰고 비싸게 도망가면 당연한 건데 그걸 부도덕하다고 비판하는 거는 이제 잘못된 거죠. 민간 기업들이 이제 한전 한전 해가지고 이제 짓고 하겠다, 자가마자 하겠다는 게 이게 당연한 경제론인데 정부가 정책 설계 요금 제 운영을 잘못해서 만드는 거를 자꾸 이제 소비자로 전가하는 건 잘못. 이런 문제도 이제 시장 활성 문제가 이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이게 아마 어쩌면 소송하면 정부가 좀 전력당국이나 규제당국이나 아니면 정부가 질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런 현상이 이제 남맥상이 아직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뭐 일관성은 해야 되는데 이 정책이 일관성이라는 게 아마 이제 모르겠어요. 지난 정부, 현 정부와 지난 정부만 하고 지난 정부 정책이 자체 내에서 자가마처럼 폭주하는 정책을 썼다면 현 정부에서는 약속해놓은 걸 중에 절반도 안 지키는 또 변해지고 하는 거 그런 현상이 벌어져서 다음에 정부에서 또 어떤 또 이런 또 뒤집어진 난맥상이 나타날까. 아까 봤더니 트럼프도 뭐 정책 막 이렇게 뒤집어서 막 올라오지만 그래도 미국은 견제하는 장치들이 많이 있잖아요. 의회도 있고, 각 주정부도 있고, 견제하는 수단이 좀 크게 궁극적 시장이라는 견제 수단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그 견제 수단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거, 특히 시장이 힘이 약하다는 게 이제 큰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마지막 하나 이걸 잊지 마십시오. 에너지 기본관 에너지 시큐리티와 그다음에 넷제로 에미션을 해야 되는 문제니까. 수단은 여러분들이 계속 공부했었으니까 아마 이런 뭐 공부하시는 분들 공부하고 여기 전문가 교육을 계속 요 기준을 지키면서 이런 정책을 잘 해야 된다는 건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여러분께서는 80년간에 걸친 한국의 정책의 영역을 단 40분 만에 요약해서 정리해 주신 우리 강승기 교수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시간이 너무 촉박하므로 질문 한 3개 정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분? 예, 우리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GSEPS의 황태규라고 합니다. 두 가지 간단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직구제도, 그러니까 기업들이 거래소에서 전력을 직접 사고 한전으로부터 사지 않는 이거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한전으로부터 타협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최소한 지금의 한전 요금 구조를 두면, 저희가 생각할 때
총부채가 아니라 누적 적자 32조 정도는 한 2년이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2년 정도의 유예기간을 주고 그 이후부터 직구를 허용하게 되면 한전의 적자가 없는 상태에서 한전의 판매와 거래소로부터 직구하거나 발전사로부터 직접 사는 게 공정한 경쟁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문드립니다. 두 번째는 한 가지 아까 이제 초창기에 그 연탄 제조원가가 15원이고 판매는 한 18원 하셨다는 건 지금 그러니까 얼마 전까지 한전 사정하고 똑같아 보이거든요. 그 당시에 그 석탄을 다루는 그 회사가 있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그 문제 갭을 아까 보조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어떻게 그게 보존이 됐는지가 궁금하고요. 그게 만약에 이제 다시 그 기름 중심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석탄으로 돌아왔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석탄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그 보조금으로 그 문제를 제가 질문드린 그 보조금으로 해결하던 문제가 다시 보조금으로 그 갭을 메꿔주는 정책으로 계속 유지가 됐는지 그게 한전하고의 문제하고 연결돼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예, 통치적인 질문에 대해 그 현재 한전의 문제는 이게 정부도 예전에 예상 못했고 누구도 예상 못했던 문제였는데 이게 그렇게 이제 유예할 수 없어요. 요금이 굉장히 경직되다 보니까 요금이라는 게 그 어떤 예외조항을 주지 못해요. 요금 한전 공급 규정에 따라서 요금을 정해버리면은 예외조항 주는 자체가 한전의 공급 규정 위배되고 있고 아마 정기회에서 그것도 법리적인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 예외조항을 못 두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기업을 그런 걸 고려 안 하고 그냥 사람들만 너무 덕택 몰려버린 게 굉장히 큰 건데 한전에서는 그걸 막으려고 여러 가지 이제 방책을 고객이 일단 막으려고 방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아마 어느 정도에서 크게 바꾸가 크진 않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정부나 이제 학계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전기요금 함부로 잘못됐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큰하게 학습하는 계기가 되고요. 이런 유예라든가 어떤 그거는 지금 그런 여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전에서는 다른 방법으로 막아내고 있다. 그리고 연탄은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초기에 그 연탄가 원가 이하로 팔게 하니까 공기업인 석공은 계속 생산하고요. 민간기업은 다 철수를 했어요. 생산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연탄이 모자라는 난리 난 거죠. 그런데 이제 고유가 되면서는 이제 연탄 모자라니까 무조건 엄청난 보조금을 준 거죠. 보조금으로 해가지고 탄광수가 한때 전부 400기까지 내려가는 거 보조금. 그래서 부작용이 굉장히 많았죠. 그 당시에 뭐 탄광은 탄광 주인 다르고 개발업체 다르고 또 임대업자 다르고 덕대라 해가지고 또 굉장히 그 당시에 또 난맥상이 좀 있었는데 그래도 전부 다 이 보조금 따먹는 전쟁을 했었고 그 보조금 덕분에 강원도 광주 쪽은 뭐 70년대 동네 개도 만원짜리 물고 다니는 정도로 70년대 우리 대기업 직원이 월급 10만 원이었어요. 근데 개가 만원짜리 물고 다니는 정도 그렇게 돈이 넘칠 정도로 라인 중에서 했었던 그런 식이에요. 예, 알겠고요. 황사동의 두 개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더. 예, 좋습니다. 학생들이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좋습니다. 자, 소감 말씀. 네, 안녕하세요. 그 컴퓨터공학과 졸업하고 이번에 인정기술공학과 석사 1학기 지금 진행 중인 김민현이라고 합니다. 지금 그 20페이지에 신재생 에너지 보급 정책에서 저도 관심이 너무 많아서 그쪽 분야를 좀 보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어르시 가중치 부여 방식에 대해서 좀 질문드릴 게 있는데요. 아이씨가 그렇죠. 그 분지마다 그 가중치를 부여하는 그 수치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론상으로는 알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그 신규 태양광 발전 사업자에게 직접 그 가중치 부여 방식하는 제도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RSC 가중치는 발전소 태양광이 보면 크게 규모에 따라 다르고요. 제일 작을수록 가중치 크고 크면 작아요. 그거를 산다고 고시에 있고요. 그거를 실제 현장가서 조사하고 가중치 부여는 에너지공단 직원들이 실제적인 에너지 직원이라서 그 RSC 가중치 다 법에 따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집행은 에너지공단 직원들이 법에 따라 하지만은 그 RSC 가중 자체 부여하는 정책 결정 산업통상자원 신재생 에너지 과외 하는 거죠. 정책적으로.
그래서 근데 지금 현재는 소규모 위주로 해놨는데 소규모 위주로 한다는 게 보고면 좋을지 뭐라도 크게 보면 경제적인 효율성 문제는 떨어지죠. 오히려 비용이 많이 드는 소규모에다 지원을 많이 해준다 그러면 경제 효율성이 떨어지는 어긋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제 장시간으로 오신 조찬 세미나를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발표해 주시고 또 Q&A에 답해 주신 강승진 교수님께 다시